신나는 동화여행, 재미있는 옛날 이야기. 뒤바뀐 진짜 돈과 가짜 돈. 옛날에 돈절레란 바보가 늙은 어머니와 살고 있었어요. 이름이 왜 돈절레냐고요? 그건 이 바보가 입버릇처럼 늘 돈절레 하고 다녔기 때문이랍니다. 그 바보는 돈 주워올래라고 말한 것이었지만 사람들에겐 그 소리가 돈절레로 들렸거든요. 돈절레는 마음씨가 봄햇살같이 고와서 늘 어머니 걱정만 했어요. 하지만 잡초를 뽑으라고 하면 벼나 뽑고 나무를 해오라고 하면 발등이나 찢고 밥을 지으라고 하면 새카맣게 태워 숫덩이 밥이나 지었죠. 하루는 돈절레가 빨래를 한답시고 탕탕 신나게 빨랫감을 두드렸습니다. 그런데 그만 옷이 너덜너덜 구멍이 숭숭 나버렸어요. 화가 난 어머니가 부지깽이를 높이 쳐들었지만 아들은 희죽희죽 웃고만 있었죠. 어머니는 한숨을 쉴 뿐이었답니다. 그래도 돈절레는 마냥 즐거워서 날마다 노래를 부르고 다녔습니다. 돈절레, 돈절레. 참다 못한 어머니가 소리를 버럭 질렀어요. 이놈아, 돈이 어디 있다고 돈을 주워와. 돈절레, 돈절레. 어머니는 어이가 없어 허허 웃고 말았습니다. 아이고, 그래. 제발 어디 가서 돈 좀 주워와 봐라. 그 말에 돈절레는 고개를 끄덕끄덕 하더니 문 밖으로 쏜살같이 달려나가 버렸어요. 놀란 어머니가 쫓아나갔지만 벌써 그림자도 보이지 않았습니다. 돈절레는 걷고 걸어서 한 주막에 다다랐어요. 희죽희죽 웃고 서 있는 돈절레를 보고 주모가 물었죠. 너는 누구냐? 돈절레. 돈절레가 뭐야? 돈절레. 그러자 주막 손님들이 상을 두드리며 웃었죠. 돈절레도 따라서 웃었어요. 그래서 주막은 웃음바다가 되어버렸습니다. 그날부터 돈절레는 주막에서 일하게 되었어요. 어려운 일은 못했지만 간단한 심부름은 곧잘 했습니다. 누가 뭐라고 놀려도 희죽희죽 웃기만 하니 손님들은 올 때마다 돈절레를 먼저 찾았어요. 그래서 주막은 장사가 점점 더 잘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 주막에는 아주 성질이 고약한 노름꾼이 한 명 드나들었어요. 개나 고양이를 돌멩이 차듯 걷어차질 않나, 아무나 발을 걸어 넘어뜨리질 않나, 심술보가 하나 더 달린 사람 같았죠. 노름꾼은 돈절레만 보면 돈꾸러미를 흔들면서 놀려댔습니다. 이걸 잡으면 이 돈을 몽땅 주지. 하지만 돈절레는 고개를 흔들었어요. 남의 돈을 그냥 갖기는 싫었거든요. 어느 날 그 노름꾼은 밤새 돈을 잔뜩 땄습니다. 옳지. 이걸로 돈절레를 돌려 먹어야겠다. 노름꾼은 가짜 돈으로 돈꾸러미를 하나 더 만들어서 진짜 돈은 빨간 주머니에, 그리고 가짜 돈은 파란 주머니에 슬쩍 넣어두었어요. 노름꾼은 돈 주머니를 들고 주막으로 갔습니다. 마침 돈절레가 없어서 혼자 술을 마시다가 평상에서 소르르 잠이 들고 말았죠. 그 바람에 돈 주머니들이 바닥으로 툭툭 떨어지고 말았어요. 그러자 강아지들이 쪼르르 달려와 돈꾸러미를 꺼내 짤랑짤랑 물고 놀았죠. 그 소리에 잠이 깬 노름꾼은 화들짝 놀라 소리쳤습니다.
저리 가 이놈들. 노름꾼은 강아지들을 내쫓고 허겁지겁 돈을 주워 담았어요. 그 바람에 진짜 돈이 파란 주머니로, 가짜 돈이 빨간 주머니로 들어가 버리고 말았죠. 그때 언제 왔는지 돈벌레가 마당을 쓱쓱 쓸고 있었습니다. 옳지, 저 바보를 한번 놀려볼까. 노름꾼은 돈벌레 앞으로 파란 주머니를 휙 던졌어요. 하늘에서 웬 주머니가 떨어졌네? 돈벌레는 깜짝 놀라 하늘과 땅을 번갈아 쳐다보았습니다. 돈벌레는 파란 주머니를 집어서 풀어보았어요. 그 속엔 반짝반짝 빛나는 돈꾸러미가 가득 들어있지 않겠어요. 돈벌레는 너무나 기뻐서 쌀이비도 내던지고 휑하니 달려나갔습니다. 얘야, 어딜 가니? 놀란 주모가 쫓아나갔지만 벌써 그림자도 보이지 않았어요. 그 모습을 보고 노름꾼은 배를 잡고 웃어댔습니다. 저 바보. 가짜 돈으로 어디 가서 실컷 두들겨 맞겠군. 주모, 오늘 술값은 내가 톡톡히 쳐주지. 노름꾼은 빨간 주머니에서 돈을 꺼냈어요. 그런데 노름꾼에게서 돈을 받은 주모가 소리를 꽥 질렀습니다. 해그머니 몽땅 다 가짜 돈이야. 노름꾼은 돈 주머니를 들여다보더니 털퍼덕 주저앉고 말았어요. 이게 어찌된 일이야? 난 정말 모르는 일이요. 가짜 돈으로 우리를 속이려고 하다니. 하지만 아무도 노름꾼의 말을 믿지 않았죠. 술값을 내지 못한 노름꾼은 사람들한테 실컷 두들겨 맞았어요. 한편 돈벌레는 달리고 또 달려서 드디어 집에 도착했습니다. 날마다 아들을 기다리던 어머니는 뛰어나와 돈벌레를 얼싸안았어요. 그때 돈벌레가 찰랑찰랑 돈꾸러미를 흔들었죠. 돈절래, 돈절래. 바보 아들이 돈을 훔쳐온 줄 알고 어머니는 그만 뒤로 벌렁 넘어졌습니다. 돈벌레의 이야기를 듣고서야 어머니는 마음을 놓았어요. 말이 씨가 된다더니 정말로 네 소원이 이루어졌구나. 돈벌레와 어머니는 그 돈으로 소도 한 마리 사고 논밭도 샀습니다. 그리고 착한 아가씨를 만나 장가도 들고 늙은 어머니와 오래오래 행복하게 살았죠. 그런데 그 이후로는 동네 사람들이 모두 돈절래, 돈절래 하고 중얼거리며 다니게 되었다지 뭐예요. 말이 씨가 된다고 말이죠. 엄마 말을 잘 듣는 바보. 옛날 어느 마을에 가난한 홀어머니와 바보 아들이 살았습니다. 아들은 마음씨는 참 고운데 딱 하나 말귀가 어두워 어리벙벙 어수룩했어요. 하루는 아들이 남의 집 일해주고 품삯 서푼을 받았죠. 그걸 손에 쥐고 가다가 우물가에 들렀습니다. 물 한 바가지를 꼴깍꼴깍 다 마시고 집에 왔는데 이런 돈을 두고 온 거예요. 어머니는 돈 서푼이 아까워 펄펄 뛰었습니다. 요 얼빠진 녀석아, 돈을 호주머니에 넣을 것이지. 다음 날 아들은 품삯으로 강아지 한 마리를 받았어요. 강아지를 안고는 좋아서 해볼 쭉 웃더니 금세 코가 쑥 빠졌죠. 요 강아지를 어떻게 가져가지? 그러더니 무릎을 탁 쳤습니다. 맞다. 어머니가 호주머니에 넣으라고 하셨지? 아들은 강아지를 호주머니에 넣으려고 했죠.
그런데 머리를 넣으면 다리가 바동바동, 다리를 넣으면 머리가 불쏙불쏙, 호주머니 옆구리까지 툭 터지고 말았습니다. 요때다 싶어 강아지는 뒤도 안 보고 달아나 버렸어요. 그렇게 해서 아들은 또 빈손으로 돌아올 수밖에 없었습니다. 어머니는 눈물 콧물 쏙 빠지게 아들 등짝을 철썩 후려쳤어요. 아이고 이 녀석아, 새끼줄로 모가지를 묶어서 끌고 올 것이지. 아이고 속 터져. 그 다음 날 아들은 이번엔 품삯으로 큼지막한 조기 한 마리를 받았어요. 살이 짱짱한 조기를 안고는 입이 해벌쭉해졌죠. 그런데 이 조기를 어떻게 가져가지? 그러더니 또 무릎을 탁 쳤죠. 아, 맞다. 어머니가 새끼줄로 모가지를 묶어서 끌고 오라고 하셨지? 아들은 새끼줄로 조기를 묶었습니다. 그리고 질질 끌고 가기 시작했죠. 그런데 앙큼한 고양이들이 졸졸 날아왔어요. 하늘 한번 쳐다볼 때 냉큼 뜯어먹고, 코 한번 팽 풀 때 냉큼 뜯어먹고, 고양이들은 밤 소쿠리에 생지 드나들듯 하더니 조기 한 마리는 어느새 뼈만 앙상하게 남아버렸어요. 집에 돌아온 아들이 조기를 보고 깜짝 놀랐죠. 조기가 왜 이렇게 빼빼 말랐지? 어머니는 그 모습에 하도 기가 막혀 가슴만 탕탕 내리쳤습니다. 아이고 발푸나, 고양이들이 다 뜯어먹도록 뭐했니? 조기를 종이에 싸서 새끼줄로 몸통을 묶고 어깨에 척 메고 왔어야지. 그 다음 날도 아들은 일을 해주고 이번엔 품삯으로 커다란 당나귀를 받았어요. 그리고 그때 어쩌녁 어머니 말씀이 번뜩 떠올랐죠. 그래. 어머니가 종이에 싸서 새끼줄로 몸통을 묶어서 메고 오라고 하셨지? 아들은 온 동네 종이를 다 모아 풀칠을 하고는 당나귀 몸통에 덕지덕지 발랐습니다. 그리고 낑낑대며 몸통 가운데에 꽁꽁 새끼줄을 묶었어요. 그리고 아들은 당나귀를 어깨에 매려고 했죠. 그러자 당나귀는 당나귀대로 놀라 자빠졌습니다. 온갖 난리를 치며 이리 버둥 저리 버둥 했어요. 한 발짝 가다가 개똥에 찍, 또 한 발짝 가다가는 소똥밭에 풀썩. 돌부리에 걸려 고꾸라져서는 둘이 같이 죽겠다고 발버둥을 쳤죠. 그때 마침 원님이 아픈 딸을 바람이나 쐬주려고 가마에 태우고 나왔다가 그 꼴을 보게 되었습니다. 저 꼴 좀 보라지. 원님 딸은 마른 대추 마냥 배가 오그라지도록 깔깔댔어요. 그때 원님 딸의 목에서 툭 하니 뾰족한 게 튀어나왔죠. 가만 보니 바로 고등어 가시였어요. 가시가 걸린 줄도 모르고 원님 딸은 먹지도 말하지도 못하고 사흘을 알아누워 있었죠. 원님은 고마운 마음에 아들을 불렀습니다. 아이고 고맙네. 그런데 어째서 당나귀를 종이에 싸서 어깨에 메고 가는 거? 예, 저희 어머니가 그러라고 했습니다. 원님이 가만 듣고 보니 이런 효자가 없었죠. 그래서 두말 않고 큰 상을 내렸어요. 덕분에 아들은 당나귀 등에 상을 싣고 한 걸음에 집에 돌아왔죠. 그날부터 어머니는 그동안 쌓인 근심이 싹 날아갔습니다. 자글자글 주름살도 쫙쫙 펴졌다지 뭐예요. 단양 도깨비. 깊은 산골 오두막집에 가난한 농부가 살았습니다.
농부는 자기 땅이 없어서 남의 집 일을 해주고 품삯을 받아 겨우겨우 끼니를 이어가는 형편이었어요. 그러던 어느 날 농부는 품을 팔고 집으로 오는 길에 헐벗고 굶주린 거지를 만났습니다. 그래서 품삯으로 받은 돈을 톡톡 털어주고 입고 있던 옷까지 벗어주고 집으로 왔어요. 농부의 아내는 얼마나 속이 터지겠어요. 아이고, 기가 막혀. 남의 동양 바가지 채워줄 돈 있으면 저 자식 굶기지나 말지. 하도 딱해서 못 본 척 할 수가 없었어. 어려운 사람끼리 도와가며 살아야지. 안 그러워? 농부의 아내는 인정 많고 착한 남편이 못마땅했어요. 그러던 어느 날 농부가 저녁을 먹고 있는데 낯선 사람이 찾아와서 이러는 거예요. 새님, 돈 단양만 꺼주시오. 내게 무슨 돈이 있다고 그러시오? 품판 돈 단양 있지 않습니까? 품판 돈 모아놓은 것이 딱 단양 있긴 한데 그걸 꺼주면 분명 또 아내가 야단할 텐데. 틀림없이 내일 갚아드릴 테니 좀 꺼주시오. 자꾸 조르니 농부는 마음이 흔들렸어요. 아휴, 얼마나 사정이 급하면 나같이 가난한 사람에게 돈을 꺼달랄까? 농부는 비록 없이 살아도 남의 사정 딱한 것은 그냥 지나치지 못하는 성미였습니다. 어려울수록 서로 돕고 살아야지 싶어서 아내 몰래 돈 단양을 꺼주었습니다. 그때 농부의 아내가 부엌에서 나오며 물었어요. 누가 온 것 같던데 무슨 일이에요? 농부는 거짓말을 할 수가 없어서 사실대로 말했어요. 농부의 말을 들은 아내는 펄펄 뛰었죠. 그렇게 귀에 못이 박히게 말했건만 아니 그새를 못 참고 또 돈을 꺼줘요? 농부의 아내는 누군지 알고 돈을 꺼줬느냐, 돈을 갚지 않으면 어떻게 할 것이냐, 겨우 단양뿐인 돈을 남줘버렸으니 뭘 먹고 살 것이냐 하면서 바가지를 박박 긁어대기 시작했어요. 다음 날 해가 지자 농부의 아내는 농부를 들볶기 시작했습니다. 돈을 갚긴 누가 갚아. 누군지도 모르고 돈을 꺼주는 사람이 바보지. 내 이럴 줄 알았다니까. 농부는 한마디도 못하고 먼 산만 바라봤어요. 속으로 은근히 걱정이 되었죠. 그렇지만 꼭 갚겠다고 한 약속을 믿을 수밖에요. 그런데 날이 저물어 깜깜해지자 누가 문 밖에서 소리를 쳤습니다. 새님, 꾼돈 단양 가져왔습니다. 하면서 엽전을 훌떡 던져주고 가는 거예요. 농부는 꺼준 돈을 받았으니 아내의 잔소리는 듣지 않겠구나 싶어서 거참 다행이다 하고 가슴을 쓸어내렸어요. 그런데 그 다음 날 밤이 되자 새님, 꾼돈 단양 가져왔습니다. 하고 또 돈을 던져주지 뭐예요. 그러고는 농부가 불러도 뒤도 안 돌아보고 가버렸어요. 저 사람이 정신이 있나 없나? 어쩌냐게 갚은 돈을 또 가져와? 그뿐이 아니었어요. 날마다 꼭 그맘때가 되면 새님, 꾼돈 단양 가져왔습니다. 또 그 다음 날에도 새님, 꾼돈 단양. 그 다음 날에도 새님, 꾼돈 단양. 하고 돈을 자꾸자꾸 가져오는 거예요. 농부의 아내가 희죽희죽 웃으며 말했습니다. 멍텅구리 도깨비 짓이 틀림없어요. 그러니 모른 척 내버려 둡시다. 농부의 아내는 도깨비가 던져주고 간 돈을 모아 논을 사고 밭도 샀습니다. 농부의 아내는 도깨비에게 잘 보이면 돈을 더 많이 가져다 줄 것 같았어요. 그래서 농부에게 말했죠. 도깨비 덕에 부자가 되었는데 한상 잘 차려서 대접을 해야겠어요.
그날 밤 농부는 도깨비를 기다렸다가 얼른 쫓아나가 붙들었어요. 뭘 좋아하시는지 말씀하시면 정성껏 대접해 올리겠습니다. 친구분들도 모시고 함께 오시지요. 그래서 멍텅구리 도깨비가 친구들을 잔뜩 데리고 와서 잘 먹고 갔어요. 그런데 그 다음 날부터는 친구 도깨비까지 와서 돈을 주고 가는 거예요. 새님, 꾼돈 단양. 새님, 꾼돈 단양. 부자가 되었다는 소문을 듣고 도둑들이 몰려오면 어쩌죠? 농부의 아내는 마음이 편하지가 않았어요. 도둑들이 돈을 훔치러 왔다가 사람까지 해칠까 겁이 났죠. 농부도 걱정이 이만저만이 아니었습니다. 욕심이 지나쳐서 화를 당할까 두렵소. 이제 그만 도깨비들을 떼어냅시다. 쇳불도 당김에 빼랬다고 당장 그렇게 해요. 아내도 걱정이 되었는지 맞장구를 쳤어요. 다음 날 농부가 도깨비를 기다렸다가 집 안으로 불러들여 슬쩍 떠보았어요. 도깨비님은 세상에 부러운 것도 없고 무서운 것도 없을 테지요. 나는 죽은 망아지가 제일 무섭다오. 그러는 새님은 뭐가 제일 무섭소? 전에는 돈벼락 맞는 게 소원이더니 이제는 돈이 제일 무섭습니다. 다음 날 아침 농부는 죽은 망아지를 대문 기둥에 매달아 놓았어요. 그날 밤 도깨비들이 농부의 집 앞에 왔다가 죽은 망아지를 보고 놀라 넘어졌죠. 도깨비들은 너무 화가 나서 달아나면서 돈을 마구 던졌습니다. 이 돈이 제일 무섭다고 했지. 얘다 돈 받아라. 돈 받아라. 그러고 달아난 도깨비들은 다시는 농부 집에 얼씬도 하지 않았어요. 도깨비에게 돈벼락 맞은 농부는 옛날처럼 가난한 사람들을 도와주며 알콩달콩 행복하게 잘 살았답니다. 녹두 할아버지와 토끼. 옛날에 한 할아버지가 살고 있었어요. 할아버지는 뒷동산에 밭을 일궈 녹두를 심었죠. 녹두는 무럭무럭 자라서 잎이 돋고 꽃이 피고 많은 열매를 맺었어요. 할아버지는 좋아서 덩실덩실 춤을 추며 날마다 녹두밭을 돌보았답니다. 뒷동산에는 엄마 토끼와 아기 토끼들이 살고 있었어요. 토끼들은 青덕꿀을 잘라먹고 쌀이꽃도 따먹어 보았지만 그 중에서 녹두를 가장 좋아했죠. 하루는 할아버지가 녹두밭에 왔다가 녹두를 따먹고 있는 토끼를 보고 소리쳤어요. 이놈의 토끼들, 녹두 따먹지 마라. 아이고. 토끼들은 놀라서 산속으로 도망을 쳤죠. 그런데 할아버지가 집으로 돌아가면 토끼들은 또 살금살금 내려와 녹두를 따먹었어요. 할아버지는 소리만 쳐서는 안 되겠다고 생각했죠. 그래서 몽둥이를 들고 녹두밭으로 갔어요. 이놈의 토끼들, 내 손에 걸리면 혼내줄 거야. 할아버지는 마구 몽둥이를 휘둘렀답니다. 토끼들은 깡충깡충 산속으로 달아났죠. 하지만 할아버지가 또 집으로 돌아가자 토끼들은 또 쪼르르 내려와 녹두를 따먹었어요. 이렇게 할아버지와 토끼들의 싸움은 며칠 동안 계속됐답니다. 이제 도저히 참을 수가 없어. 도깨비를 싹 잡아버려야겠다. 할아버지가 녹두밭으로 갔더니 토끼들은 또 정신없이 녹두를 따먹고 있었죠. 이놈의 도깨놈들, 대맛 좀 봐라. 할아버지는 정신없이 몽둥이를 휘둘렀어요. 헐레벌떡 토끼들이 산속으로 도망쳤답니다. 한 토끼가 숨을 헐떡이며 말했죠. 아, 혼났다. 나는 뛰다가 엎어져서 코가 깨졌어. 그러자 다른 토끼들도 한마디씩 했어요. 아이고, 아파. 난 가시던 물에 기가 찔렸지 뭐야.
할아버지가 화가 잔뜩 난 모양이야. 앞으로 조심하지 않으면 큰일 나겠어. 그 뒤부터 토끼들은 한 마리씩 돌아가면서 망을 보기로 했답니다. 녹두밭에 할아버지가 나타나기만 하면 얘들아, 녹두 할아버지가 온다. 소리 지르며 도망을 쳤죠. 할아버지는 속이 부글부글 끓었어요. 이 국리 저 국리 끝에 할아버지는 꾀를 냈죠. 눈에는 대추 받고, 귀에는 밤을 받고, 코에는 곶감을 받고, 입에는 홍시를 받고, 배꼽엔 호두를 받고, 손에는 배를 받고, 발에는 자두를 받고, 그런 다음 녹두밭 한가운데로 가서 벌렁 들어 누워 죽은 채 했죠. 이윽고 토끼들이 떼를 지어 몰려왔답니다. 와서 보니 사람이 하나 죽어있지 뭐예요. 할아버지가 죽었다. 한 토끼가 놀라서 깜충깜충 뛰었어요. 안 됐다. 우리 땅속에 묻어주자. 토끼의 말에 모두 고개를 끄덕였죠. 할아버지는 눈을 감고 꼼짝 않고 있었어요. 토끼들은 신이 나서 노래를 불렀답니다. 할아버지가 듣자니 우습지도 않았죠. 렉기 놈들아, 나 안 죽었다. 할아버지는 벼락같이 소리를 지르며 벌떡 일어났어요. 토끼들은 깜짝 놀라 여기저기로 달아났죠. 그때 할아버지가 재빠르게 토끼 한 마리를 붙잡았답니다. 할아버지는 토끼를 꽁꽁 묶어서 집으로 가져갔어요. 이놈을 푹 삶아 먹어야 속이 시원하겠어. 할아버지가 솥에 토끼를 집어넣고 불을 때렸는데 이런 성냥이 없지 뭐예요. 할아버지는 성냥을 가지러 방으로 들어갔어요. 그 사이에 토끼는 소뚜껑을 열고 살금살금 도망쳤죠. 할아버지가 성냥을 가지고 나오다가 도망치는 토끼를 보고 얼른 뒤쫓았어요. 토끼가 울타리 사이로 막 빠져나갈 때였죠. 녹두 할아버지가 번개같이 달려와 토끼 뒷다리를 덥석 붙잡았답니다. 이제 꼼짝없이 죽게 생겼구나. 겁에 질린 토끼는 다리를 버둥거렸어요. 그때 토끼에게 기막힌 꾀가 떠올랐죠. 할아버지 토끼 다리를 잡아야지. 왜 울타리를 잡고 그러세요? 뭐야? 내가 토끼 다리를 잡는다는 게 죄 없는 울타리를 잡고 있었나 보구만. 녹두 할아버지는 잡았던 토끼 다리를 놓고 그만 얼른 울타리를 잡고 말았어요. 그 사이 토끼는 후다닥 울타리 밖으로 뛰어나갔답니다. 녹두 할아버지는 그저 멍하니 서 있을 뿐이었죠. 저만큼 뛰어가던 토끼가 휙 돌아서서 놀렸어요. 녹두 할아버지, 내 다리 여기 있어요. 그리고는 산속으로 깡충깡충 뛰어갔답니다. 오누이와 호랑이. 옛날 어느 산골 외딴집에 어머니와 어린 두 남매가 살고 있었습니다. 아버지가 일찍 돌아가셔서 어머니 혼자 힘으로 아이들을 키워야 했어요. 그래서 살림은 몹시 가난했죠. 하지만 세 식구는 행복하게 살았습니다. 어머니는 날마다 산 아래 마을로 내려가서 남의 일을 해주고 품삯을 받았어요. 오늘도 어머니는 산 아랫마을의 잔칫집 일을 도와주러 집을 나섰습니다. 얘들아, 엄마 갔다 올게. 엄마 안녕히 다녀오세요. 오빠와 누이 동생은 손을 흔들며 어머니를 배웅해드렸어요. 어머니는 부지런히 고개를 넘어 잔칫집으로 갔습니다. 잔칫집에는 많은 사람이 모여 먹고 마시고 놀았죠. 어머니는 하루 종일 바쁘게 일했어요. 하지만 일을 하면서도 생각은 집에 있는 아이들에게 가 있었습니다. 우리 아이들이 잘 놀고 있을까?
혹시 무슨 일이 있는 건 아니겠지? 어느덧 해가 저물고 어머니의 일도 끝났습니다. 어머니는 서둘러서 집으로 돌아갈 준비를 했어요. 잔칫집에서는 어머니에게 맛있는 떡을 많이 싸주었죠. 어머니는 떡 광주리를 이고 집을 향해 부지런히 걸어갔습니다. 이미 사방이 어두워져 있었어요. 숲속에서는 무서운 짐승의 울음소리가 들렸죠. 어머니는 걸음을 재촉했습니다. 바로 그때 어흥 소리가 나더니 커다란 호랑이가 어머니 앞에 나타났습니다. 어머니는 너무 놀라 그 자리에 털썩 주저앉고 말았어요. 그 강주리에 든 게 뭐지? 호랑이가 입맛을 다시며 물었어요. 떡이에요. 떡 하나 주면 안 잡아먹지. 어머니가 얼른 떡을 꺼내어 호랑이에게 주자 호랑이는 사라져버렸어요. 어머니는 무서움에 떨며 다시 집을 향해 걷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얼마쯤 가자 조금 전에 그 호랑이가 또 나타났어요. 떡 하나 주면 안 잡아먹지. 어머니는 또 떡을 하나 꺼내어 호랑이에게 주었어요. 호랑이는 떡을 먹으며 숲속으로 사라졌습니다. 이러다가 아이들에게 줄 떡을 다 뺏기겠네. 오늘은 다른 날보다 길이 더 먼 것 같았어요. 어머니는 빨리 걸었지만 고개를 다 넘으려면 아직도 멀었죠. 그때 어흥하는 소리와 함께 조금 전에 그 호랑이가 또 앞을 막았습니다. 떡 하나 주면 안 잡아먹지. 어머니는 할 수 없이 또 떡을 주었어요. 그 뒤에도 호랑이가 계속 나타나 결국 떡이 하나도 남지 않게 되었죠. 어머니는 빈 광주리를 이고 힘없이 걸었습니다. 그런데 그때 호랑이가 또 나타났어요. 떡 하나 주면 안 잡아먹지. 호랑이님, 이젠 떡이 없어요. 아직도 배가 고픈데? 떡이 없으면 너라도 잡아먹어야겠다. 살려주세요, 호랑이님. 집에서 아이들이 기다리고 있어요. 어머니가 애원했습니다. 하지만 호랑이는 어머니마저 잡아먹고 말았죠. 하지만 호랑이는 여전히 배가 부르지 않았어요. 여전히 배가 고픈데 무슨 좋은 수가 없을까? 배를 깔고 엎드려 궁리하던 호랑이는 문득 아이들이 집에서 기다린다고 하던 어머니의 말이 생각났습니다. 그래, 그 아이들 집으로 빨리 가서 아이들마저 잡아먹어야겠다. 호랑이는 어머니가 입었던 옷을 걸쳤어요. 흰 수건도 머리에 둘렀죠. 이 정도면 아이들이 나를 엄마로 할 거야. 호랑이는 쏜살같이 아이들이 있는 집으로 달려갔습니다. 멀리서 불빛이 하나 반짝반짝 빛났어요. 저기구나. 한편 집에서는 오빠와 누이 동생이 배고픈 것을 참으며 어머니를 기다리고 있었어요. 오빠, 엄마가 왜 이렇게 안 오시지? 그러게 말이야, 오늘은 꽤 늦으시네. 잔치집이라 일이 많으신 모양이야. 잔치집에 가셨으니까 떡도 많이 얻어가지고 오시겠지? 그럼, 그러니까 배가 고파도 조금만 참아. 그때였습니다. 문 밖에서 발소리가 들렸어요. 오빠, 엄마가 오셨나 봐. 그래, 이제 오시는 모양이다. 오빠는 문을 열려고 하다가 정말 어머니인가 알아보기 위해 귀를 기울였어요. 얘들아, 엄마 왔다. 빨리 문 열지 않고 뭐라니. 어서 열어다오. 호랑이가 마당에 들어서서 어머니 목소리를 흉내내어 말했어요.
동생이 일어나서 문을 열려고 했습니다. 바로 그때 오빠가 동생의 손을 잡고 문을 열지 못하게 말렸죠. 가만히 있어봐. 아무래도 엄마 목소리가 아닌 것 같아. 오빠가 문 밖에 대고 말했어요. 우리 엄마 목소리가 아니에요. 그러자 호랑이는 잠깐 망설이다 둘러댔어요. 하루 종일 추운 데서 일을 했더니 감기가 든 모양이다. 오빠, 엄마가 감기 드셨대. 많이 편찮으신 것 같아. 빨리 문 열어드려. 동생이 재촉했지만 오빠는 그래도 의심이 가지 않았습니다. 그럼 문구멍으로 눈을 좀 보여주세요. 우리 엄마 눈인가 보고서 열어드릴게요. 호랑이는 문구멍에 눈을 갖다 댔어요. 오빠와 동생은 그 이글이글 타는 듯한 빨간 눈을 보자 깜짝 놀랐습니다. 우리 엄마 눈이 아니에요. 우리 엄마 눈은 그렇게 빨갛지 않아요. 고추를 빻다가 고춧가루가 눈에 들어가서 그렇단다. 호랑이는 다시 이렇게 둘러댔어요. 이 말을 듣고 동생은 또 문을 열자고 했습니다. 오빠, 그만 문 열어. 고춧가루 때문에 엄마 눈이 빨개졌대잖아. 그래도 오빠는 여전히 문을 열지 않고 다시 말했어요. 그럼 손을 한번 내밀어 보세요. 우리 엄마 손이면 문을 열어드릴게요. 그러자 호랑이는 손을 문구멍 안으로 쑥 들이밀었어요. 누런 털이 난 커다란 손이었습니다. 우리 엄마 손이 아닌데요. 우리 엄마 손에는 털이 없어요. 방아를 찧었더니 쌀겨가 묻어서 그렇단다. 어서 문을 좀 열어라. 마음 착한 동생은 또 오빠를 졸랐습니다. 오빠, 엄마가 불쌍해. 어서 문 열어. 오빠도 더 이상은 버틸 수가 없었어요. 할 수 없이 문고리를 따자 호랑이는 방으로 들어오지 않고 부엌으로 갔어요. 너희들 배가 많이 고프지? 엄마가 얼른 저녁 지어줄게. 호랑이는 밥을 짓는 척하며 아이들을 언제 잡아먹을까 궁리를 했습니다. 우리 엄마 같으면 방으로 들어올 텐데 아무래도 이상해. 오빠와 동생은 부엌을 내다보았어요. 오빠, 저게 뭐야? 저거 호랑이 꼬리잖아. 치맛자락 아래로 호랑이의 긴 꼬리가 나와 있었던 것입니다. 큰일 났다. 어서 달아나자. 오빠와 동생은 가만히 뒷문을 열고 밖으로 빠져나왔어요. 그리고 뒷곁으로 재빨리 숨었죠. 뒷곁에는 키가 큰 나무가 한 그루 있었습니다. 오빠와 동생은 그 나무 위로 올라갔어요. 자, 어떤 녀석부터 잡아먹을까? 호랑이는 입맛을 다시며 문틈으로 방 안을 들여다보았어요. 하지만 방 안에 있던 아이들은 어느새 도망가고 없었죠. 요것들이 어디 갔지? 호랑이는 방 안으로 들어가 벽장과 장롱 속까지 샅샅이 찾아보았습니다. 하지만 오빠와 동생은 보이지 않았죠. 눈치를 채고 도망을 갔구나. 진작 잡아먹을 걸 잘못했어. 호랑이는 밖으로 나와 큰 소리로 아이들을 불렀어요. 얘들아, 어디 있니? 어서 저녁 먹어라. 아이들은 나무 위에서 호랑이가 부르는 소리를 들었어요. 하지만 꼼짝도 하지 않고 숨어 있었죠. 맛있는 떡도 있다. 어서 와서 먹어라. 호랑이는 마당에서 아이들을 찾다가 뒷곁으로 갔습니다. 오빠와 동생은 서로 손을 꼭 잡았어요. 호랑이는 마침내 나무 옆에 있는 우물가까지 왔어요. 요것들이 어디 숨었을까? 멀리는 못 갔을 텐데.
우물 속을 들여다본 호랑이는 아이들을 발견해내고는 반색을 했습니다. 옳지 찾았다. 너희들 왜 그 속에 들어가 있니? 나무 위에 있는 아이들의 모습이 물에 비친 것도 모르고 호랑이가 물었어요. 얼른 나오너라. 안 그러면 내가 들어가서 끌고 나올 테다. 아무도 없는 우물 속을 들여다보며 소리 지르는 호랑이의 모습은 너무 우스웠어요. 오빠, 저 호랑이 하는 꼴 좀 봐. 우리가 우물 속에 있는 줄 아는 모양이야. 화가 나서 씩씩거리며 우물 속을 들여다보고 있던 호랑이가 동생의 목소리에 고개를 번쩍 들었어요. 그리고 웃음소리가 들려온 나무 위를 올려다보았죠. 아니, 너희들 거기 있었구나. 비로소 호랑이는 나무 위의 아이들을 발견했습니다. 거기서 뭐라니? 떨어지면 어쩌려고? 어서 내려오너라. 호랑이는 어머니의 목소리를 흉내내며 상냥하게 말했어요. 어떻게 하면 좋지, 오빠? 조금만 참아. 침착해야 돼. 동생은 겁에 질려 벌벌 떨었습니다. 오빠도 가슴이 두근거려서 동생의 손을 더 꽉 잡았어요. 호랑이는 나무 아래서 떠나지 않고 빨리 내려오라고 재촉했습니다. 어서 내려와. 너희들이 내려오지 않으면 내가 올라갈 테다. 정말 큰일 났습니다. 호랑이가 나무 위로 올라오는 날이면 영락없이 잡아먹히고 말 것이니까요. 마침내 호랑이는 나무를 붙잡고 앞발을 쳐들었어요. 두세 걸음 올라온 호랑이는 낑낑거리며 계속 힘을 썼습니다. 하지만 몸집이 워낙 커서 더 이상 위로 올라오지 못했어요. 호랑이는 미끄러지면 다시 올라오고 올라오다가는 다시 미끄러지는 일을 계속 되풀이했어요. 아이고, 엉덩이야. 아이들은 그 모습에 안심했죠. 금방 올라와 자기들을 잡아먹을 줄 알았던 호랑이가 엉덩방아를 찢는 것을 보니 너무 재미있었어요. 오빠 또 미끄러졌어. 저것 좀 봐. 동생은 호랑이를 손가락질하며 웃었어요. 어디 한번 올라와봐. 아마 너같이 미련한 호랑이는 밤새도록 애를 써도 못 올라올걸. 동생이 약을 올렸습니다. 호랑이는 화가 났죠. 이것들 봐라. 내가 올라가기만 하면 너희들을 그냥 두지 않겠다. 그냥 올라오려고 하니까 자꾸 미끄러지지. 우리는 손에 참기름을 바르고 올라왔는데. 오빠가 꾀를 내어 거짓말을 했어요. 그랬었군. 내가 왜 그걸 몰랐지? 호랑이는 그 말을 고지 듣고 불이 나게 부엌으로 달려갔어요. 그리고 참기름을 찾아가지고 발바닥에 잔뜩 바른 다음 다시 아이들 있는 데로 돌아왔죠. 발바닥에 참기름을 바른 호랑이는 한 발도 올라오지 못하고 주르르 미끄러졌습니다. 아이고, 내 엉덩이 다 깨지겠네. 동생은 그 모습에 재미있어하며 또 깔깔거리고 웃었어요. 오빠 저것 좀 봐. 또 미끄러졌어. 미련하기도 하지. 참기름을 바르면 더 미끄러운 것도 모르고. 도끼로 발 디딜 자리를 찍어놓고 올라오면 쉬울 텐데 말이야. 동생은 자기도 모르게 올라오는 방법을 가르쳐주고 말았어요. 호랑이는 재빨리 도끼를 찾아가지고 와서 나무를 찍었습니다. 호랑이는 신이 나서 나무를 찍어 발판을 만들면서 위로 올라오기 시작했어요. 오빠, 어떻게 하면 좋아? 큰일 났다. 이제 꼼짝없이 잡아먹히게 생겼어. 오빠와 동생은 점점 가까이 올라오는 호랑이를 보면서 몸을 떨었습니다. 다급해진 아이들은 두 눈을 감고 하느님께 기도를 올렸어요.
하느님, 저희들을 살려주시려거든 금 동아줄을 내려주시고 죽이시려거든 썩은 동아줄을 내려주세요. 그러자 신기하게도 하늘에서 금 동아줄이 스르르 내려왔어요. 아이들이 동아줄을 꽉 붙잡자 그것은 다시 하늘로 올라갔습니다. 그러자 아이들을 놓친 호랑이도 다급하게 기도를 올렸죠. 하느님, 저를 살려주시려면 금 동아줄을 내려주시고 죽이시려면 썩은 동아줄을 내려주세요. 그러자 이번에도 하늘에서 동아줄 하나가 스르르 내려왔습니다. 호랑이가 매달리자 동아줄은 다시 하늘로 올라갔어요. 그런데 한참을 올라간 동아줄은 얼마 못 가 툭 끊어지고 말았죠. 그것은 바로 썩은 동아줄이었습니다. 호랑이는 넓디 넓은 수수밭으로 떨어졌습니다. 그리고 뾰족한 수수대에 찔리고 말았죠. 결국 호랑이는 붉은 피를 흘리면서 죽고 말았어요. 지금도 수수대가 울긋불긋한 것은 호랑이의 핏자국이 남아있기 때문이랍니다. 한편 하늘나라로 간 남매는 하느님을 만났어요. 오늘부터 오빠는 해가 되고 동생은 달이 되어 이 하늘나라에서 살거라. 하느님이 두 남매의 머리를 쓰다듬어 주시며 말했죠. 하지만 겁이 많은 동생은 밤길을 혼자 다니는 것이 무서웠습니다. 그것을 안 오빠가 하느님께 간청해서 그 후로 동생은 해가 되고 오빠는 달이 되었어요. 해가 되고 보니 동생은 이번엔 사람들이 제 얼굴을 쳐다보는 것이 너무 부끄러웠죠. 그래서 화살 같은 빛을 내쏘아 아무도 쳐다보지 못하게 했습니다. 그래서 해를 보면 눈이 부신 거랍니다. 귀신을 감동시킨 처용. 헌강왕이 신라를 다스릴 때 나라는 매우 풍요로웠습니다. 서라벌에서 동해 어귀에 이르기까지 기와집이 즐비했고 초가집은 찾아볼 수가 없었죠. 거리에는 노랫소리와 비릿소리가 늘 넘쳐 흘렀어요. 1년 내내 비바람마저 잔잔해서 사시사철 맑고 쾌청했답니다. 어느 날 헌강왕은 신하들과 궁녀들을 이끌고 바닷가로 나들이를 떠났습니다. 그날도 다른 날처럼 햇살이 눈부셨고 바람이 산들산들 낯을 간지럽혔어요. 헌강왕은 평소처럼 춤과 노래를 즐겼습니다. 흥겨운 노랫가락이 바닷가의 파도처럼 넘실거렸죠. 아, 정말 즐거운 하루였어. 반나절 동안 춤과 술과 노래에 흠뻑 젖어 있던 헌강왕은 천천히 궁궐로 돌아가고 있었습니다. 바로 그 무렵 참으로 괴이한 일이 생겼어요. 헌강왕이 바닷가에 이르러 잠시 쉬는데 느닷없이 구름이 몰려들어 하늘이 어두워졌던 것입니다. 그리고 안개가 자욱하게 깔리더니 순식간에 사방이 희미해지며 한 치 앞도 볼 수가 없었죠. 이게 무슨 변고란 말이요. 서둘러 궁궐로 돌아가야겠소. 헌강왕은 깜짝 놀라 신하들을 재촉했어요. 신하들도 당황하기는 마찬가지였죠. 임금님, 구름과 안개가 짙어서 길을 찾을 수가 없사옵니다. 저런, 도대체 어찌된 영문이요? 헌강왕이 날씨를 맡고 있는 신하에게 물었습니다. 신하는 몇 번씩이나 하늘을 우러르고 땅을 내려다보며 무언가를 중얼거렸어요.
또 여러 차례 고개를 갸웃거리며 바다를 한참 동안 바라보기도 했죠. 꽤 오랜 시간이 지난 뒤에야 그는 조심스럽게 입을 열었습니다. 이것은 틀림없이 동해에 사는 용의 짓이옵니다. 무언가 좋은 일로 용의 마음을 달래주어야 할 것이옵니다. 그렇다면 이 근처에 절을 짓는 건 어떻겠소? 그것이야말로 은혜로운 일이 될 것이옵니다. 헌광왕이 절을 짓기로 하자 그토록 자욱하던 안개도 거치고 몰려들었던 구름도 말끔히 물러나는 것이었어요. 이내 눈부시게 푸른 하늘이 드러났죠. 정말로 구름이 걷혔구나. 이제부터 이곳을 개운포라고 부르도록 하시오. 기분까지 상쾌해진 헌강왕은 다시 길을 재촉했어요. 하지만 헌강왕은 또다시 걸음을 멈추어야 했습니다. 아니, 저것은... 헌강왕은 개음포 앞바다에 벌어진 희한한 광경 때문에 다시 한번 놀랐어요. 바닷물이 갈라지며 흰 물줄기가 솟아오르더니 무지갯빛의 물보라가 일었습니다. 그리고 물보라를 헤치며 용이 7 아들을 이끌고 나타났죠. 용의 행렬은 헌광왕이 탄 수레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나를 위해 절을 지어준다고 하니 왕의 은덕에 보답을 하고 싶소. 내 7 아들이 노래와 춤으로 기쁘게 해드릴 것이니 마음껏 즐기시기 바라오. 용의 아들들은 지금껏 한 번도 들어보지 못한 아름다운 목소리로 헌광왕을 칭송하는 노래를 부르며 춤을 추었어요. 헌광왕은 그 아름다운 노래와 춤에 넋을 잃어버렸죠. 시간이 얼마나 지났을까요? 나는 이제 그만 돌아갈까 하오. 왕의 은혜에 미처 보답하지 못한 것 같아 아들 하나를 두고 가겠소. 아마 나란히를 보살피는데 도움이 될 것이오. 그 말을 남긴 뒤 용은 6 아들을 데리고 바닷속으로 사라졌습니다. 용이 떠나간 자리에 아들 하나만 홀로 남았죠. 헌강왕은 용의 아들을 데리고 서라벌로 돌아왔습니다. 그리고 나랏일을 돕도록 하고 처용이라고 불렀죠. 용의 아들 처용은 누구보다 지혜롭고 재주가 많았어요. 어려운 일들도 척척 해결하고 왕에게 충고도 아끼지 않았죠. 헌광왕은 처용을 오래도록 곁에 두고 싶어 했답니다. 하지만 처용은 시간이 지날수록 고향으로 돌아가고 싶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헌광왕은 이런 처용의 마음을 눈치챘죠. 처용이 오래도록 내 곁에 머물러주면 좋을 텐데 좋은 방법이 없을까? 헌광왕은 이런저런 궁리로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그러다가 좋은 생각이 떠올랐죠. 옳지, 예쁜 색시를 얻어주어야겠구나. 헌광왕은 당장 서라벌에서 가장 아름다운 처녀를 골라 처용과 혼인을 시켰습니다. 그러고 나서 처용에게 급간이라는 높은 벼슬을 내렸죠. 헌광왕이 예상했던 대로 처용은 아름다운 아내에게 반해 고향으로 돌아갈 생각을 잊고 지냈어요. 그러던 어느 날이었습니다. 밤늦게 집으로 돌아온 처용은 깜짝 놀라고 말았어요. 아름다운 아내 옆에 낯선 남자가 누워있는 것이었죠. 아내와 함께 있는 저자는 누구란 말인가?
그 남자는 바로 역신이었습니다. 아름다운 처용의 아내와 잠깐이라도 함께 있고 싶은 마음에 밤마다 사람으로 변해 처용의 집을 찾았던 것이에요. 하지만 처용은 당황하지 않았습니다. 처용은 노래를 부르고 춤을 추면서 방 밖으로 나왔죠. 서라벌 밝은 달에 밤늦게 논일다가 들어와 자리를 보니 다리가 넷이어라. 둘은 내 것인데 둘은 네 것인고. 본디 내 것이다마는 빼앗긴 것을 어찌하리요. 처용이 애절한 노래를 부르며 춤을 추고 난 뒤였습니다. 어찌된 일인지 역신이 방에서 나오더니 처용의 발 아래 무릎을 꿇었어요. 용서하시오. 당신의 아내가 너무 아름다워 남몰래 사모하다가 잠깐이라도 그 아름다운 모습을 가까이에서 보려고 이렇게 찾아왔소. 그런데 당신은 화를 내지도 않고 오히려 노래와 춤으로 마음을 달래시니 내가 어찌할 바를 모르겠소. 맹세하건대 이제부터 당신 얼굴을 그려붙인 곳은 그 어디라도 들어가지 않을 것이요. 그 말을 남기고 역신은 모습을 감추었습니다. 그 뒤로 역신은 처용의 얼굴을 그려붙여 놓은 문 안으로 절대 들어가지 않았습니다. 이때부터 많은 사람들이 사악한 귀신을 물리치고 경사스러운 일이 생기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처용의 얼굴을 그려서 문 앞에 붙여놓곤 했답니다.